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도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고부가가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올 2분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건설사 모두 부실 시공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터라 하반기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 과제까지 떠안은 저축은행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1년간 DS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역전세난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 3조 원 가까운 손실을 냈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회를 열고 올해 2분기 매출액 7조 3,059억 원, 영업손실 2조 8,8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분기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손실 모두 지난해보단 크게 줄었지만 1분기 대비 매출은 44% 늘고 영업손실은 15% 줄며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HBM3와 DDR5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났고 올해 전체 매출의 20%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업황에 대해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감산 효과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디램에 비해 낸드의 재고 감소 속도는 더뎌 낸드 제품 감산 규모는 확대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50% 이상 축소한다는 계획은 변함없으나 고성능 디램인 DDR5와 AI용 메모리인 HBM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DDR5 128GB 이상 고용량 서버 모듈과 HBM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A 나노미터 기반의 DDR5 제품 풀 라인업 상의 우위와 HBM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제품 경쟁력을 통해 향후 AI 기반 메모리 시장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이 1B 나노미터 디램과 238단 낸드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시장 수요 개선 시점에 맞춰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나란히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등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고에 따른 여파까지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올해 2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GS건설은 오늘 올해 2분기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3조 4,950억 원, 영업이익은 4,140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신사업 부분에서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지만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따른 결산 손실 5,500억 원을 반영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GS건설이 적자를 낸 건 2014년 1분기 이후 9년 만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9,336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1.4%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주택사업 매출이 줄어든 게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에 단 한 건의 수주도 맞지 못했습니다. 반면 작년 말 137.7%였던 부채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8.3%로 19.4%포인트 감소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건설사 모두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위권 안을 달리며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높게 평가받았지만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실적 회복을 위한 관건은 하반기 수주인데 떨어진 신뢰와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수주 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없다고 하는데 민세원 기자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예금금리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통계를 보면 79개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01%로 최근에야 간신히 4%대로 올라섰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3.67에서 3.85% 수준,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4%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저축은행들의 자금 운용 영향이 큽니다. 저축은행은 고객 예금을 적극 운용하는데 최근엔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선 자금 운용 핵심 사업인 부동산 PF 부실까지 늘어 운용에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저축은행은 대출 영업을 확대하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면 금리를 낮추는 운영 방식에 큰 비중을 두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셈입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머니무브 현상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저축은행 수신 평자는 114조 5,260억 원, 5개월 만에 무려 6조 원 증발한 반면 시중은행 수신고는 올 1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고금리 1년 정기예금 특판 만기도 올 하반기에 몰려 있어 자금 이탈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려 자금을 묶더라도 이 자금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건전성 악화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 실정, 부실 우려가 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올 상반기 1조 6,752억 원으로 작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예금이 늘면 무수익 여신인 아이들머니, 즉 놀고 있는 돈이 쌓여 경영지표가 더 악화되고 결국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유동성 확보 과제까지 떠안은 저축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업권 실정에 맞도록 금리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집주인은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 대신 다소 느슨한 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집주인은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긴 집주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속 세입자는 구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할 경우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모두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반환대출 이용 기간은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됩니다. 만약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역전세난 우려에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은 경매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전세 반환 자금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 집주인까지 정부가 보호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일본 관광청이 어제 한일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일 관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방일 방한 관광 제시동 사업을 통해 양국의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시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일본 관광청이 주재한 한일 관광 세미나가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다카하시 이치로 일본 관광청 장관 등 한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여행업계 관계자, 여행 분야 인플루언서 포함 40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관광 제시동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一方、韓国においても本年を韓国訪問の年に位置づけられておられると承知しています。私どもといたしましても、たくさんの日本人が韓国を訪れるように、韓国を重点的なデスティネーションに位置づけて、海外旅行、アウトバウンドの本格的な回復に取り組んでいます。 이어 다카하시 히로유키 자타 회장은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의 방한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카하시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5월 65% 수준으로 회복되며 엔데믹 이후 일본의 전체 여행자 수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본의 여행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한국 지방도시들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자매도시 및 자매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의 청소년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일본 여행업협회의 발표 이후에는 여행 인플루언서 여행의 미치다와 JYJ 김재중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여행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일 관광객들의 방일 의욕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1월에서 5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방일, 방한 관광객 양쪽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더 뉴 아반떼 N을 출시했습니다. 역동적인 외관과 파워풀한 주행 능력 등 N 시리즈의 스포티한 매력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더 뉴 아반떼 N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출시한 부분 변경 더 뉴 아반떼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더 뉴 아반떼 N은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고성능의 주행 감성을 외장 곳곳에 반영해 디자인적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트랙에서도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출력과 감각적인 핸들링을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면부는 블랙 트림부를 확대하고 센터 크롬 가니쉬를 더해 한층 낮고 넓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후면부는 범퍼 하단부에 투톤을 적용해 고성능차에 스포티한 매력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동적 주행 능력입니다. 2.0 터보 플랫 파워 엔진으로 가속 구간에서의 잠재력을 더했고 N 그린 시프트 작동 시 최대 290마력까지 출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과 서킷 주행을 아우르는 N의 정체성이 강화된 더 뉴 아반떼 N이 더욱 더 많은 유저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되도록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탑재했습니다. 고강성 경량 차체에 A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으로 운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대차는 더 뉴 아반떼 N을 통해 고성능 주행 경험을 제공, 일상 속에서도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진주 실크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침체된 향토 산업인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진주 실크박물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실크박물관은 2025년까지 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진주 문산읍 일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시설은 진주 실크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관을 포함해 각종 체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실크 박물관은 침체된 향토 산업인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에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실크 박물관을 세우는 연유는 우리 진주시의 실크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우리 진주시 실크를 외부에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복 수요는 줄고 원단은 값싼 외국산에 밀리면서 국내 실크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재 운영 중인 진주시의 실크 업체는 모두 33곳으로 파악됐는데 2000년대 초 60여 곳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신제품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주시도 이탈리아의 꼬모 실크 패션 학교처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크 디자인 학과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육기관을 재편해 실크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크 박물관 건립이 침체된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지난달 세계 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유럽 북극 지역과 함께 인도의 기온 상승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례적인 폭염이 올해까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건강 비용 및 농업 피해, 에너지 문제까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의 폭염이 심각한 상태라고요. 인도는 2년째 지금 정말 엄청난 심각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3월과 4월에 이상 폭염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인도 기상청에 의하면 3월은 1901년 이래로 인도에서 가장 더웠고요. 또 기온은 계속 평균보다 한 3도에서 8도가 높았다고 하죠. 뭄바이 등의 온도가 45도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2022년에 인도에서 발생한 폭염의 강도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3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올해도 작년부터 심각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2월도 인도 기상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달이었고요. 폭염은 6월까지 이어지면서 북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인 기온이 40도에서 45도에 이르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네, 40도 이상의 이상 폭염이 발생하면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또 건강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인도의 폭염은 40도를 계속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가 많다 보니까 폭염을 식힐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에어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빈민가라든가 전교화되지 않은 마을 등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현대적인 인프라는 이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2017년 기준으로 그레이터 뭄바이의 41%, 콜카타의 30%, 첸나이의 28%가 빈민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월 초까지 인도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150명이 넘었는데요. 특히 인도 북부 지역에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동부 비하르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3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바하르주의 경우 최고 기온이 44.7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 당국은 의료진의 휴가를 취소를 하고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응급병동에 병상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활동 인구 중 최대
75%에 해당하는 약 3억 8천만 명이 농업과 건설업 등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하루 평균 수입이 $2인 저소득층의 경우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폭염에 아주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은행은 인도에서 고령층과 임산부, 도시 빈민가 주민들이 폭염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예, 문제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폭염의 경우에 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이런 식량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연구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4월에 폭염 때 그때 밀 수확량을 감소시키면서 인도의 곡물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인도는 2020년에 밀 생산량이 목표인 1억 1,132만 톤에 비해서 생산량이 약 450만 톤 정도가 부족해지자 인도 정부는 5월에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도의 식량 생산량이 목표보다 줄어들면서 올해도 밀 수출 금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이 계속될 경우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요. 또 토양이 황폐화되는 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처에 실렸던 연구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밀이라든가 콩, 감자 등의 수확량은 3에서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3월 인도의 주요 밀 생산지죠. 펀잡주와 라이라나주 등이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3월 28일에 인도식품공사는 인도의 밀 생산량이 국내 공급량에 미달하는 한 밀 수출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농업정책 전문가인 드빈더 샤르마는 2023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에는 인도의 밀 생산량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 수출 통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폭염이 발생함으로써 작물 작황도 나빠지지만 인도의 농업은 기계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야외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이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전력난이 발생하면 당장 산업 가동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이 발생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수력 발전이 제한되는 데다가 일정 기온 이상 상승할 경우 원자력도 가동이 어렵고 발전소도 가동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전력난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후위기 주요 원인이죠. 석탄 화력을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인도 전력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15곳에 가동률을 100%로 높일 것을 요청을 했고 이 외에도 2031년에서 2032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17에서 28기가와트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발생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더 강화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늘리다 보니까 인도의 폭염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인도의 재난구호기금 가이드라인에는 폭염을 기금 활용 대상 재난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도의 폭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기온 상승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방기선 생산단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내일 영시를 기해 전승절로를 걷는 6.25 전쟁 정전일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약 10,000명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4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6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대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한화건설이 각각 2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며 당분간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한때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지나면서 많은 곳은 6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높은 습도의 찜통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서울 낮 기온 31도, 모레 금요일에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청주 3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이 3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한낮에는 전주와 광주,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 가운데 무더위는 나날이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